오늘도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해서 저희는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도 이제 궁금했고,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얘기, 또 입양에 관한 발언들 많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발언은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 주요 발언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대통령이 이번에 온라인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예.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번호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많이 중계가 됐었고, 그런 그 대통령 앞에 앉아있는 기자들도 네. 어떻게 뽑히냐,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네. 자, 주요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연초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고, 이게 뭐 여권, 야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사안인데요.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도 주장이 나왔던 사면 문제가 조금 잦아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로 기자단의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 거듭 사과를 했고요. 근데 윤 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했었는데,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이 무골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윤 총장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또 했고요. 자,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설전의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지금 공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네. 설전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러네요. 자, 외교안보 사안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네.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제 새로운 미국의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강제징용 관련한 판결과 연결지어서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강제 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현금화란 것은 일본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외교적 해법이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정말 관심이 있었던 사안, 백신 관련한 것입니다. 방역과 백신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늦어도 11월엔 집단 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단이 굉장히 대통령이 곤란할 수 있는 질문도 뭐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한 기자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과거에 당원 당규하고 좀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네. 문 대통령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 2차 피해로 주장되는 사실도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전 시장 관련돼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와 좀 대치되는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질문에 대해서는 당원은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 전체 의사가 당원이다.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그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나온 질문이 나왔는데 네. 대통령이 일단 입양제도 개선 방안을 좀 언급을 했어요. 입양과 관련해서 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전담 공무원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땡땡땡 이렇게 했었는데 대통령의 발언의 초점이 이제 입양 자체는 위촉시키지 않고 활성화시키지만 문제를 보완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내놨었는데 네. 아동을 바꾼다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 여권에서 이 국면을 또 어떻게 수습할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좀 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두 분이 특히 주목해서 들으시고 중요하다고 느끼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 논란이 됐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정인이 사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입양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었는데 이 정인이 사건은 입양의 문제로 일단 파악을 하신 것 같고 물론 뭐 말꼬리 자르기라든가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사실 대통령의 발언을 아까 말했듯이 전체 맥락이나 취지 차원에서 정말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입양 절차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점들을 보완하겠다라는 의미라고는 하는데 부적절한 발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입양 과정에서 마음이 변할 수 있거나 할 때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이 발언은 입양아와 친생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면 입양아도 친생자와 똑같이 입양과 파양의 전 과정을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입양하는 부모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생자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직접 낳은 내 아이도 마음에 안 들고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말 안 들을 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팔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입양도 마찬가지인데 입양 아동의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악된다면은 파양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해명이 나온 것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네. 사전 위탁제도 그런 거 얘기한 거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네. 이것도 좀 불확실한 게 사전 위탁제도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관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입양을 결정하고 나서 이 입양 아동이 그 입양하는 부모들과의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서 한 6개월 정도 미리 가서 생활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이가 맞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그럼 그 아이에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 사실은 사전 위탁제도나 이런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입양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고 법원이 사전 허가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절차를 가지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입양 아이를 바꿀 수 있다라는 발언은 부적절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사면이라든가 검찰과 법무부 갈등이라든가 감사원에 대한 어떤 여권의 정치적 수사라는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도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뒷받침할 것인가 앞으로.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이 있고 이미 임기 말이기 때문에 포스트 문재인을 생각하는 또 여권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힘을 받으려면 여권도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빠듯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부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이 기간에 과연 이 부모들이 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가 조금 더 마련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네. 아마 즉석에서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냐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역시 좀 섬세하지 못했다라는 네.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대통령이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도 늘리고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죠. 역시나 이것은 국회를 통해서 돼야 되는 것이 공무원 늘리는 것이 지자체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최근에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당연히 이걸 자꾸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돌아봐야 되고 특히나 저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좀 있으면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여야에서 굉장히 격론이 또 갈등이 빚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청문회니까 당연히 검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또 정쟁을 벌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사실 국민들의 어떤 삶이나 우리가 본래 했던 개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은 이제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것, 공수처 출범, 또 새로운 법무부 장관 이 판에서 여야도 좀 자제를 하고 윤석열 총장과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인물들도 정치적 논란에 자꾸 휘말린 행동을 조심해라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앞두고 한미 관계라든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릴지가 좀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인데 남북 간의 화상회의 비대면 접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 대통령이 계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문제가 갈등으로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라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화 방식의 한라인이 아니라 실무자들도 좀 화상을 통해서 자주 의견을 교류하고 그래서 오해가 점점 커져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이게 정치 경제를 다 후폭풍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북 문제 얘기해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이번 기자회견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하면서요. 한미연합훈련을 필요하다면 남북 군사 공동위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고 한미동맹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인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이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히 걱정된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 신뢰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신뢰라는 거는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고 북한이 그렇죠. 서로 발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대놓고 전술 핵무기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간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차기 바이든 정부가 그 선언을 좀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북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인내를 하고 지켜보지만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하는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같은 거 다 두루두루 얘기를 했습니다만 속 시원한 건 별로 없었다. 일테면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디바이드 얘기를 하면서 교육 격차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는데 이 교육 격차를 어떻게 그러면 정부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답답하게 다가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보시자면요. 부처별 장관 업무 보고라든가 신년 보고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구석이 나는 그때 조금 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 안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이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그 지역의 어떤 집값 폭등이라던가 또는 그 토지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이제 신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북 관계라든가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다 좀 깊은 이해와 대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 제재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인도적 차원의 교류라든가 뭐 의료적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뭐 통일부에서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발을 뗀다면 조금 다른 기류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가 보니까 뭐 뉴스들이 많았던 날인데요. 정리해야 될 게 많네요. 자,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죠. 예, 그 대통령 기자회견 못지않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그게 국정농단 의혹인데요. 2017년 처음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갔었다가 나중에 이제 피고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거를 합치면 아마 1년 6개월 정도로 더 형기를 살아야 된다. 그렇죠. 예.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했느냐. 이 부회장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확인한 겁니다. 이게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을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 수동적 뇌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 전에 2심에서는 총 뇌물액이나 횡령액을 36억 원으로 했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총 그 금액이 86억. 그럼 더 늘었군요. 많이 늘었죠. 50억 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은 있었지만은 이게 또 회사 돈으로 다 이걸 댔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해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2년 6개월밖에 안 나온 것은 사실은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요.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왜 2년 6개월이 되느냐. 횡령액이 일단 전부 변제가 됐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런 걸 참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뭐였느냐. 우리가 준법감시위원회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보도해 드렸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당시 특검이 굉장히 반발했죠. 이거 혹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재판도 많이 연기가 되고 했었는데 재판부가 그 결과 이게 실효성이 없다. 준법감시제도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을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준법감시제도가 그 삼성의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가 있는데 이거를 대비하는 핵심 기능이 빠져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에 감시를 받는 계열사도 너무 적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점에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준법감시위를 양형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노동계와 재계가 엇갈린 반응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다 하면서도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노총 역시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해서 유죄 판결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계나 재계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많이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이런 국복의 과정에서 이렇게 경제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이 총수가 이제 감옥을 감으로써 리더십이 부재가 되면은 네.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께서는 그러면 재판부의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좀. 이게 3-5 법칙이라고 네. 제가 옛날에 법조 취재 기자 할 때부터 나왔던 건데 재벌 총수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무슨 관행처럼 자꾸 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예. 있었죠. 이번에 그것이 이제 깨졌다. 그러나 이제 참여연대에서 지적을 했듯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 지금 재계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사실상 최대한 선처한 결과이기 때문에 왜 선처를 해줬냐에 대해서 오히려 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재계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은 정경유착이잖아요. 네. 재판부에서 아마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은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재계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계 전반에서도 변화가 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과거에 뭐 1세대라든가 창업주들이 부득이하게 이걸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젊은 경영인들한테까지 이런 문화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핵심이죠. 정경유착. 사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벌이 그렇죠. 정권이나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또 성장해온 부분이 있었고 그만큼 또 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만약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계속된다면은 네.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기업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지금 삼성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이 직권 남용이었고 네.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립니다. 앞으로도 정치 권력이나 정부가 기업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 정권과 기업이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고 법으로 막아야 되고 총수가 부재한다고 해서 그럼 삼성이 흔들릴 것인가. 이 구속 기사 나고 하루 만에 뭐 시총이 28조가 증발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 역시 글로벌한 삼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의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겪어내고 나면 또 더 좋은 글로벌 네. 기업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오늘 못한 뉴스는 마저 하도록 하죠.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